전 세계 47개국에서 공유된 한 중국 청년의 고백이 SNS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베이징 출신 왕밍하오가 공개한 영상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런 중국인도 있구나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 일본에서는 우리도 배워야 할 이야기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보며 부끄러웠다고 고백한 그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놀라운 문화적 충격들. 과연 이 청년이 한국에서 발견한 진정한 선진국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밍하오입니다. 올해 22살이고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제가 한국에 와서 겪은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전형적인 중국 우월주의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선생님들로부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거든요. 5천년의 찬란한 역사, 14억 명의 거대한 인구,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이라는 사실들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근거였습니다. 베이징 시내 중심가에 있는 30층짜리 아파트에서 자란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고층 빌딩들을 보며 중국의 힘을 실감했어요. 특히 오후 6시쯤 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으로 몰려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규모의 나라가 또 어디 있겠냐는 생각을 했죠. 대학교에서 국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도 이런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교수님들은 항상 중국의 GDP 성장률이 연간 6%를 넘어선다고 강조하셨고, 미국조차 중국을 견제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강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한국 유학을 결정한 것도 사실 별다른 고민 없이였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는데 한국어를 배워두면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당연히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잖아요. 중국 베이징시 인구가 2200만 명인데 한국 전체 인구가 베이징의 2배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요.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도 자신만만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인천까지는 불과 1시간 4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예요. 이렇게 가까운 나라인데 뭐가 어렵겠냐는 생각이었죠. 게다가 한국도 한자 문화권이라 중국인인 제가 적응하기 훨씬 수월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출국 전날 밤에도 별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한국의 물가도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었죠. 어차피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생활비가 얼마나 차이 나겠냐는 생각이었거든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보니 날씨는 영하 2도 정도로 베이징보다 조금 따뜻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항도 깔끔하고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지를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우월함이란 크기가 아니라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중국의 우월성을 맹신하며 다른 나라를 얕보던 오만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1년간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이징 지하철을 10여 년간 이용해왔으니까 지하철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베이징에서는 지하철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게 당연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한 칸에 150명 정도가 빽빽하게 들어서죠.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다음 차를 기다려야 하니까 모든 사람이 필사적으로 몸을 밀어넣거든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그게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철도 플랫폼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뭔가 고장이 났나 싶었어요. 왜 아무도 앞으로 나가지 않지?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리면 차가 꽉 차서 못하는 거 아닌가? 전철이 도착했을 때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모든 승객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들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베이징에서라면 이미 차 안에 절반은 들어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베이징 방식으로 행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리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아저씨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면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영어로 플리즈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기다려야 하는 거지? 시간 낭비 아닌가? 하지만 주변 시선이 느껴져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나온 다음에야 차례대로 탈 수 있었죠. 전철 안에 들어가서도 의아했습니다.
좌석이 반 정도밖에 차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뛰어가서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았어요. 베이징에서라면 빈 좌석이 보이는 순간 사람들이 달려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천천히 걸어가서 조용히 앉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느긋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1시간 정도 지켜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제 시간에 원하는 곳에 도착하더군요. 지연도 없고 다툼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사람들이 오른쪽에만 서고 왼쪽은 비워두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왼쪽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올라가려다가 한 학생이 손으로 막으면서 설명해줬습니다. 급한 사람들이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비워두는 거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정말 급한 사람들이 왼쪽으로 빠르게 지나가더군요. 전체적으로는 더 효율적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근처를 산책하다가 더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길가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고 그 안에 사과와 배가 들어있었어요. 가격표도 붙어 있었죠. 사과 1개에 1,000원, 배 1개에 1,5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켜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돈통이 하나 있고 알아서 돈을 넣으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함정인가 싶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진 카메라가 있거나 주인이 몰래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호기심에 30분 정도 멀리서 관찰해봤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돈을 낼까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 손님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사과 하나를 집어들고는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서 돈통에 넣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요. 두 번째는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배 하나를 가져가면서 1,500원을 넣었어요. 잔돈까지 정확히 계산해서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정직하게 돈을 내다니. 그런데 세 번째 손님을 보고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사과 2개를 가져가셨는데 1,000원짜리 지폐가 없으셨나 봐요. 500원짜리 4개를 돈통에 넣으시더군요. 심지어 동전을 하나하나 세어가면서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까? 분명히 돈을 안 내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1시간을 더 지켜봤습니다. 총 8명의 손님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돈을 정확히 냈어요. 그날 저녁 룸메이트인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 과일 가게에 숨겨진 카메라라도 있는 거냐고요. 준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없다고, 사람들이 그냥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양심만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다음날 다른 무인 판매대도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똑같았어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도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돈을 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히 몇 명의 착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베이징에서 22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효율적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이틀 만에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첫 번째 쓰레기를 버리려다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쓰레기통이 하나가 아니라 5개나 있더군요. 플라스틱, 종이, 음식물, 일반 쓰레기, 캔병. 각각 다른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어요. 베이징에서는 그냥 하나의 쓰레기통에 모든 걸 버렸거든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나누는 거지? 시간 낭비 아닌가? 어차피 쓰레기 처리장에서 다시 분류하면 되는 건데. 컵라면을 먹고 나서 용기를 버리려고 했는데 이것조차 고민이 되었어요. 컵은 플라스틱인데 남은 국물은 어떻게 하지? 포크는 또 어디에 버려야 하지? 1시간 동안 쓰레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결국 룸메이트 준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준호는 웃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남은 국물은 싱크대에 버리고 컵은 깨끗이 씻어서, 플라스틱 통에, 포크는 씻어서 일반 쓰레기통에 넣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물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준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라고, 지구는 하나뿐이라고 말이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개인이 이런 번거로운 일을 왜 해야 하는 거지? 환경 문제는 정부나 기업이 해결해야 할 일 아닌가? 중국에서는 발전이 우선이고 환경은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배웠는데,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리수거가 습관이 되더군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이게 어떻게 재활용될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플라스틱 병이 다시 새로운 제품이 되고 종이가 다시 종이로 태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니 뭔가 뿌듯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카페에서였어요. 어느 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직원이 일회용 컵 대신 머그컵을 권하더군요. 매장에서 마실 거라면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일회용 컵이 더 편한데 왜 굳이 무거운 컵을 써야 하지? 설거지도 해야 하고 번거로운데. 하지만 주변을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환경을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일회용 컵 하나를 안 쓰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었는데 수만 명이 함께하면 엄청난 변화가 되는 거더군요. 지하철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양보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임산부나 노인분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바로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어느 날 오후 5시쯤 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탔는데 휠체어를 탄 분이 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 드리더군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의아했어요. 베이징에서라면 휠체어 한 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을 텐데. 효율성을 생각하면 전용 칸이나 전용 시간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 휠체어를 탄 분의 표정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시더군요. 마치 특별한 도움을 받는다는 부담감 없이 평범한 시민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옆에 앉은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시더군요. 언젠가는 자신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금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거라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어요. 시각장애인분이 길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명동에서 보니 한 시각장애인분이 횡단보도 앞에서 망설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한 대학생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도움을 드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과도한 친절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각장애인분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도움을 드려야 하나?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두 분의 대화를 들어보니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대학생은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보고 시각장애인분은 고맙다고 하시면서 같이 길을 건너셨습니다. 서로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배려였어요. 그 후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가 계단을 오르실 때,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어머니가 문 앞에 계실 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놀라운 건 이렇게 행동하니까 제 마음도 더 편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드릴 때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를 따뜻하게 봐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우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하철역 입구에서 우산 없이 비를 맞고 계신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자연스럽게 우산을 씌워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착하다고, 한국이 이런 젊은이들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환경의식이나 약자 배려 같은 것들이 단순히 규칙이나 의무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전체 사회의 품격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베이징에서 자랄 때는 개인의 성공과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의 작은 배려가 모여서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째 되는 토요일이었어요. 친구들과 명동에 쇼핑하러 갔는데 길에서 익숙한 중국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반가웠어요. 고향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왠지 친근함이 느껴졌거든요.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중국인 관광객 무리였습니다.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앞서가고 20명 정도의 중년 관광객들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모두 큰 소리로 떠들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끄럽다고만 생각했어요. 관광지니까 어느 정도 소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메틱 가게 앞에서 한 무리가 몰려들어 구경하고 있었는데 정말 거침없었어요. 테스터 제품들을 마구 만지고 립스틱을 직접 입술에 여러 개씩 발라보고 크림을 손등에 이것저것 발라보더군요. 가게 직원이 정중하게 사용법을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제품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국에서는 테스터도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걸 봤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당황스러웠던 건 가격 흥정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점원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거 너무 비싸. 반값으로 해줘. 이 점원이 미안하다며 정가 판매라고 설명했지만 계속 큰 소리로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주변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쳐다보고 젊은 커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분명 좋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중국인 그룹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었는데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명동 한복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말이에요. 한국에서 2달 동안 살면서 길거리 흡연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더 심했던 건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꽁초를 그냥 바닥에 버린 거였어요. 바로 앞에 흡연부스와 쓰레기통이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지나가던 한국인 청년이 그 꽁초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 청년이 중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오후 4시쯤 점심을 먹으러 한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중국 관광객들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다른 그룹이었는데 정말 시끄러웠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큰 소리로 떠들고 음식이 맵다고 소리 지르고. 한국 식당은 보통 조용한 분위기인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손님들이 계속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어떤 할머니는 아예 자리를 옮기시더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지하철역에서였습니다. 저녁 6시쯤 집으로 돌아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또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에 할머니 한 분이 타셨는데 중국인 아주머니가 자기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국 대학생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뜻이었어요. 본인은 앉아있으면서 말이에요. 그 대학생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자리를 일어났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괜찮다고 손을 흔드시더군요. 다음 역에서 내린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국에서 2달 동안 살면서 배운 건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본인이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더 당황스러웠던 건 그 아주머니가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할머니를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전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명동에서 목격한 여러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였거든요. 큰 소리로 떠들고 주변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만 고집하는 모습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전까지는 중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런 행동들이 중국인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인식될까 봐 정말 걱정이 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런 행동을 했던 건 아닐까? 한국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봤을까? 지금까지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받은 적은 없었는지?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과 제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목격했던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명동에서 본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 한국 사람들의 당황스러워하는 표정,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깊은 부끄러움.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중국인 전체가 오해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해외에 나와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조금만 주의하면 될 일인데. 중국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좀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는 없는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저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정말 옳은 건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믿고 살았어요. 5천년의 역사, 14억의 인구, 세계 제2위 경제 규모. 이런 숫자들이 저에게는 절대적인 자부심의 근거였거든요. 베이징에서 자랄 때도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 30층짜리 아파트가 수십 개씩 올라가고 지하철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도로에 자동차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힘을 실감했어요. 이런 규모의 발전을 이룬 나라가 또 어디 있겠냐고 생각했죠.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들은 항상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셨고 미국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야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2달을 살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질서나 배려 문화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좋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더 역동적이고 강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명동에서 본 광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중국인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정말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위대한 나라, 진짜 우월한 나라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 걸까? 크기일까요? 중국은 분명히 크죠.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거대해요. 하지만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 중국인 관광객들도 목소리는 컸지만 그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경제력일까요? 중국의 GDP는 세계 제2위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니 경제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무인 판매대에서 보여준 신뢰, 지하철에서의 질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우월함은 크기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품격에서 나오는 거구나. 한국 사람들은 큰 소리로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품격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 중국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큰 소리로 자기 주장만 했어요. 그런 모습이 과연 위대해 보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는 더 깊은 반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중국이 위대한 나라라는 건 맞지만 그 위대함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중국의 진짜 위대함은 5천년 역사 속에서 쌓인 지혜와 철학이 있는 거 아닐까요? 공자님이 말씀하신 예 같은 가치들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런 정신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성취만 강조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본 중국인 관광객들이 공자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도 배울 줄 아는 나라구나. 한국에서 2달 동안 살면서 배운 것들을 생각해봤어요. 질서의식, 배려정신, 환경의식, 정직함.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중국도 배워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 우월감에 빠져서 우리가 더 크고 강한데 왜 작은 나라에서 배워야 해? 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소중한 것들을 놓쳤을 거예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마음이 좀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크기나 힘으로 우월함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대신 품격과 배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로 진정한 우월함을 추구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중국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본 그런 모습들이 중국인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아침 7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 중 하나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밤이었거든요. 그날 밤의 깨달음 이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제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22년 동안 몸의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가장 먼저 시도한 건 지하철에서의 자리 양보였어요. 월요일 아침 통학길에 임산부분이 타셨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앉으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화요일에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가 타셨는데 순간 망설였거든요. 베이징에서라면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괜히 오지랖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자리를 들였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음식점에서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에서 하던 대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음식이 늦게 나오면 직원을 불러서 빨리 해달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기다리고 직원들에게도 정중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삼겹살집에 갔을 때였어요. 주문한 음식이 30분이나 늦게 나왔는데 예전 같았으면 불평했을 거예요. 하지만 조용히 기다렸더니 사장님이 죄송하다며 서비스로 냉면을 주시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조용히 기다리는 것도 나름의 힘이 있구나. 쓰레기 분리수거도 더욱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대충 나누기만 했는데 이제는 용기를 깨끗이 씻어서 버리고 라벨도 떼어내서 분류했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점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길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금요일 오후에 명동을 지나가는데 휠체어를 탄 분이 가파른 길에서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번에는 다가가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영어와 몸짓으로 소통했는데 정말 고마워하시더군요. 가장 큰 변화는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이전에는 중국에서 하던 대로 직설적이고 큰 소리로 말했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처럼 부드럽고 정중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부탁을 할 때는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자주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기숙사에 사는 중국인 친구들이 제 변화를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리웨이라는 친구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어요. 토요일 저녁 기숙사 라운지에서 함께 치킨을 먹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평소보다 조용히 이야기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밍하오, 너 요즘 왜 그렇게 조용히 말해? 한국 사람들 눈치 보는 거야? 리웨이가 큰 소리로 물어봤어요. 주변에 한국 학생들이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예의를 지키는 거야. 여기서는 큰 소리로 떠드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 그러자 리웨이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왜 한국 사람들 기준에 맞춰야 해? 우리나라가 더 큰 나라인데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옆에 있던 장밍도 거들었어요. 맞아, 밍아오. 너 한국에 와서 완전히 변했어. 중국인 자부심은 어디 갔냐? 우리가 굽신거릴 필요 없다고. 저는 답답했어요. 이런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이해시킬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 배려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 방식을 존중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하지만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리웨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밍아오, 너 한국 사람들한테 세뇌당한 것 같아. 우리나라 자부심을 잃으면 안 돼. 그 순간 정말 외로웠어요. 제가 깨달은 소중한 가치들을 친구들과 나눌 수 없다는 게 슬펐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 했어요. 일요일에는 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홍대에 놀러 갔는데 길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장밍을 제가 말렸어요. 여기서는 길거리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고 흡연 부스에서 피우자고 했거든요. 장밍이 화를 냈어요. 뭐가 문제야? 중국에서는 아무 데서나 피우는데. 여기 중국인들도 길에서 피우던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답답해졌어요. 바로 그런 행동 때문에 중국인들이 오해받는 거라고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제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한국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안달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기숙사 방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놀라운 건 이렇게 행동하니까 제 마음이 더 편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정중하게 행동하니까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한국 룸메이트 준호도 제 변화를 알아봤어요. 밍아오, 요즘 정말 한국 사람 같아졌네.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어. 준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비록 중국인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이제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한국어도 일상 대화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친구들과 홍대에서 버스킹 공연을 보고 있는데 또 다시 익숙한 중국어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6개월 전이었다면 반가움이 먼저 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들었어요. 혹시 또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중년 부부와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들, 딸, 총 4명의 가족이었어요. 상하이 사투리를 쓰는 걸 보니 제 고향인 베이징과는 다른 지역 출신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괜히 나서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길거리 음식 가게에서 떡볶이를 사드시는데 너무 맵다고 큰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이 미안하다며 물을 가져다 드렸지만 계속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이게 뭐야?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을 동반한 한국 가족들이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죠. 버스킹 공연도 잠시 중단될 정도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아들이었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홍대 한복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말이에요. 한국에서 6개월을 살면서 이런 장면은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 6개월 전 명동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그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중국어로 정중하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중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버지가 놀라시면서 반가워하셨어요. 아, 중국 사람이구나. 반갑네. 뭔 일이야?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죄송한데 여기서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것을 예의로 생각하거든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시는 표정이었어요. 뭐가 문제야?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여기 문화가 그래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길거리 흡연이 금지되어 있어요. 저기 흡연 부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피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이 처음에는 불만스러워했어요. 에이, 뭐가 그렇게 까다로워? 중국에서는 아무 데서나 피우는데.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6개월 살면서 깨달은 게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딸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오빠는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네, 6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런 문화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서로 배려하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래? 어떤 게 달라?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는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려요. 처음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더 빠르고 안전해요. 그리고 노인분이나 임산부가 오시면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런 거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랬네. 네, 처음에는 누구나 모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담배를 끄고 흡연부스로 가더니 돌아와서는 한국어로 죄송합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물론 발음이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도 떡볶이 가게 사장님께 가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셨어요. 사장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서비스로 음료수를 주시더군요. 그 가족과 1시간 정도 더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예절이나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헤어질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가 실수할 뻔했네. 아버지도 덧붙이셨습니다. 중국에서 온 젊은이가 이렇게 바르니까 기분이 좋네.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 그 순간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중국과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한국 문화에 적응한 중국인이 아니라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어요.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더군요. 1년 전 이맘때쯤 인천공항에 내렸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 기숙사에서 조용히 일기를 써봤어요. 지난 1년간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1년 전에는 중국의 크기와 힘만 자랑스러워했다면 지금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크기나 경제력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진짜 우월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명동에 다시 가봤어요. 6개월 전 그날의 기억 때문에 한동안 피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였지만 이제는 부끄러움보다는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실제로 길을 헤매는 중국인 커플을 도와드렸습니다. 한국어로 길을 물어보시는데 발음이 어색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서 중국어로 어디를 찾는지 물어보고 한국어로 다시 설명해드렸죠. 그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역시 중국 사람끼리는 통하네. 고마워. 그 순간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가 흥미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는 중국 유학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제 경험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중국인이 본 한국 문화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독자가 10명도 안 됐지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에 관심이 있는 중국인들과 중국 문화를 궁금해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봐주시더군요. 첫 번째 영상은 한국 지하철 타는 법이었어요. 줄 서서 기다리기, 내리는 사람 먼저 보내주기,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서기 같은 기본적인 예절들을 소개했죠. 댓글에 이런 영상이 정말 필요했어요. 덕분에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반응들이 올라와서 정말 뿌듯했어요. 두 번째 영상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배려 문화였습니다. 무인 판매대 이야기, 자리 양보 문화, 쓰레기 분리수거 의미 같은 것들을 다뤘어요. 이 영상은 한국인들도 많이 봐주셨는데 우리 문화를 이렇게 따뜻하게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댓글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녁에는 중국인 유학생 모임에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한국 편만 든다고 비판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리웨이는 지난달에 지하철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밍하오 말이 맞는 것 같아. 작은 배려가 정말 기분 좋게 만들더라. 리웨이 이런 변화를 보니 정말 기뻤어요. 모임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였어요. 다들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주셨고
다음 주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한국 학생들에게는 중국 문화를, 중국 학생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밤에 기숙사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1년 만에 보는 부모님의 얼굴이 정말 그리웠거든요. 아들아, 한국 생활 어때? 힘들지 않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정말 좋아요. 여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궁금해 하셨어요. 뭘 배웠는데? 진짜 강한 나라가 뭔지 배웠어요. 크기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니까 이해해 주셨어요. 특히 제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네. 아버지의 이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앞에는 정말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언젠가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한국에서 계속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 있든 저는 이 두 문화 사이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진정한 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1년 전에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했던 제가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성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보람차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크기가 아닌 품격으로, 힘이 아닌 배려로, 자랑이 아닌 겸손으로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저는 자랑스러운 중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을 실천하는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왕밍아오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과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진정한 강함은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그의 깨달음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문화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